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섣달 그음의 매서운 북풍이 초가지붕의 좁은 틈새를 파고들며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몰고 왔다. 사흘 밤낮으로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진 눈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을 온통 하얀 상복을 입힌 듯 적막과 고요 속에 가두어 버렸다. 길가에 서 있는 앙상한 고목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졌고 간혹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마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섬뜩한 울림으로 다가와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새우산하게 만들었다. 이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박천수 영감의 포목점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들의 온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박천수 영감은 손때 묻은 흑단 탁자 앞에 앉아든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창호지 문 너머 검게 입을 벌린 허공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다. 발 아래 온돌에서 피어오르는 온기조차 이 늙은 가장의 가슴 속에 또아리를 튼 차가운 응어리를 녹여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포목상으로 정직하고 우직한 성품 덕에 많은 이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빼앗아 가버렸다.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 슬픔을 덮을 수는 없었다. 3년 전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모진 역병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처럼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중에는 박 영감 부부의 대를 이을 외아들 칠성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웃음소리가 끊긴 이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곳간에 가득 쌓인 최고급 비단들도 장롱 깊숙이 숨겨둔 엽전 꾸러미들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물려줄 자식이 없고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사라진 노부부에게 부유함이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다. 방 한 구석에는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이 낡은 옷 한 벌을 들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박 영감의 옷도 부인의 옷도 아닌 이미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의 색동 저고리였다. 부인은 이미 해지고 낡은 옷감 위로 바늘을 찌르고 또 찌르며 마치 그 반복된 행위로나마 떠나간 아이의 온기를 붙잡으려는 듯 무심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바늘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섞여 구슬픈 가락처럼 노부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임자, 그만두구려. 눈도 침침한데 그러다 손이라도 찌르겠소. 박 영감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독한 담배 연기와 술기운의 목소리는 거칠어져 있었다. 아내가 과거의 슬픔 속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정작 그 자신조차 그 슬픔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알지 못했다. 담장 너머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고통은 그 역시 매한 가지였기 때문이었다. 박씨 부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개는 이미 물기가 고여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저고리를 곱게 개어 자개함 속에 소중히 넣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또한 자신 못지않게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음을 알기에 그녀는 애써 슬픔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감 말씀이 맞습니다. 밤이 깊었네요. 술이나 좀 더 데워올 테니 몸 좀 녹이시고 주무시지요. 부인이 부엌으로 향하는 굽은 등을 바라보며 박 영감은 콧날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부부였지만 텅 빈 집안의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박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솜누비옷을 걸쳤다. 잠자리에 들기 전 곡간 문단속이나 한 번 더 확인할 요량이었다. 눈이 이렇게나 많이 내리니 혹여 낡은 곳간 지붕이라도 내려앉아 애써 모은 비단들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는 기름 먹인 종이 등롱을 들고 문을 열고 나섰다. 문을 열자마자 몰아치는 칼바람이 뺨을 때렸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마당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낮 동안 드나들던 사람들의 발자국은 이미 새로 내린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박 영감은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대문 옆 곳간으로 향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롱 불빛이 흙담 위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곳간의 노소에 자물쇠를 확인하고 막 돌아서려던 찰나 박 영감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었고 눈이 쌓이는 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죽어가는 짐승이 내뱉는 가느다란 신음소리 같았다. 박 영감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로 다시 한번 미약한 신음이 들려왔다. 소리는 대문 밖 담벼락 구석진 곳에서 나고 있었다. 박 영감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심야에 더욱이 눈보라가 치는 밤에 누가 밖에 있단 말인가 길 잃은 개나 고양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심 깊은 그로서는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힘겹게 밀고 밖으로 나갔다. 등롱 불빛이 담벼락 아래 쌓인 눈무덤을 비추었다. 박 영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것은 개도 고양이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낡고해진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였다. 아이는 이미 반쯤 눈에 파묻혀 있었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박 영감은 황급히 등롱을 내려놓고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몸 위에 쌓인 눈을 손으로 급히 털어내자 흙투성이에 떼국물이 흐르는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다.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은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고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기껏해야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얇은 삼배 옷 한 벌로 이 혹한을 견디고 있었다. 이복의 얘야 정신 차려라. 박 영감이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지만 아이는 축 늘어진 인형처럼 반응이 없었다. 코 밑에 손을 대어보니 끊어질 듯 미약한 숨결만이 간신히 느껴질 뿐이었다. 이대로 1시간만 더 방치한다면 이 아이는 분명 동사하여 이 눈보라 속에 원혼이 될 터였다.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박 영감의 뇌리에 죽은 아들 칠성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고열에 시달리다 차갑게 식어가던 그 작은 몸뚱이, 다시는 뜨지 않던 그 눈, 억장이 무너지던 그날의 고통이 되살아나 심장을 쥐어짰다. 내 집 문 앞에서 내 자식만 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박 영감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속옷을 벗어 아이의 차가운 몸을 감쌌다. 아이를 안아 올리자 마치 마른 장작개비 한 묶음을 드는 것처럼 가벼워 놀라움과 동시에 비통함이 밀려왔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눈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천을 나누며 집 안으로 내달렸다. 방문을 걷어차듯 열며 그가 소리쳤다. 임자 임자 어디 있어 어서 나와. 보구려 사람이 죽어가오어서 따뜻한 물과 이불을 가져와요. 다급한 외침이 집안을 뒤흔들자 부엌에 있던 박씨 부인이 쏘스라치게 놀라 뛰쳐나왔다. 안방 아랫목에 흑투성이 아이를 눕히는 남편을 본 부인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예부터 정오를 앞두고 객사 직전의 사람, 그것도 거지 아이를 집안에 들이는 것은 부정탄다 하여 꺼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언손발을 주무르는 모습과 핏기 하나 없는 아이의 앳된 얼굴을 보자 부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어미로서의 본능이 솟구쳤다. 그녀는 서둘러 목화솜 이불을 꺼내오고 하인들을 깨워 생강달인 물을 대령하게 했다. 그날 밤 박 영감의 집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고 분주한 발자국 소리가 정막을 깨웠다. 박 영감은 아내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며 숟가락으로 따뜻한 생강물을 조금씩 흘려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때를 벗겨내자 제법 맑은 태가 났다. 툭 튀어나온 이마와 짙은 눈썹은 굶주림의 야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명하고 강인한 기운을 풍겼다. 영감, 이 아이, 우리 칠성이를 닮은 것 같아요.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거친 손이 아이의 볼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비록 칠성이가 떠날 때는 7살이었고 이 아이는 그보다 훨씬 커 보였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의 눈에는 세상 모든 불쌍한 아이들이 죽은 자식의 현신처럼 보이는 법이었다. 박 영감은 대답 대신 곰방대에 불을 붙여 깊게 들이마셨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섣불리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내 집 앞에서 쓰러져 있었을까? 이 만남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의 가슴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박 영감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면서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다. 그러나 흙벽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인간의 도리와 연민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올라 얼어붙은 두 노인의 마음까지 녹이고 있었다. 운명은 그렇게 혹독한 겨울밤 예고도 없이 찾아와 기묘한 인연의 끈을 묶어 놓았다. 아이가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박씨 부인이 황급히 아이에게 귀를 기울였으나 잠꼬대 같은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고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저승문턱까지 갔던 이 생명을 살려낸다면 혹시 하늘에 있는 칠성이도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박 영감은 조용히 일어나 조상님을 모신 감실 앞으로 다가가 향을 피웠다. 피어오르는 영희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부디 이 아이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부부에게 남은 생의 업보를 씻을 기회가 되기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밤새 울부짖던 눈보라가 그치고 마을에는 투명하고 시리도록 푸른 아침이 밝아왔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온 세상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빛으로 가득 찼다. 박 영감의 집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라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따스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박 씨 부인은 옹기 그릇에 하얀 쌀죽을 정성스럽게 담았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위에는 간장 양념을 살짝 얹고 곱게 빻은 깨소금을 뿌려 고소한 향을 더했다. 그녀는 소반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면서도 문득문득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젯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그 아이가 과연 깨어났을까? 혹시 밤사이 기력이 다해 숨을 거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다. 아랫목 이불 속에 파묻혀 있던 작은 형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굶주리고 온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아이는 비틀거리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 씨 부인은 급히 소반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다. 얘야, 무리해서 일어나지 말거라. 여긴 안전한 곳이란다. 부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내 부인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 순간 박 씨 부인은 숨을 멈췄다. 흙투성이 얼굴을 닦아내고 마주한 아이의 눈동자는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었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 박힌 별처럼 혹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하면서도 바닥을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였다. 보통의 거지아이들에게서 보이는 탁하고 주눅든 눈빛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냉철함과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죽냄새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지자 아이의 창백한 볼이 붉게 달아올랐다. 배가 많이 고플 테지. 어서 먹거라. 뜨거우니 천천히 들고 부인이 숟가락을 쥐어주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 입으로 가져갔다. 며칠을 굶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허기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개걸스럽게 퍼먹지 않았다. 숟가락질은 서툴렀지만 한 입 한 입 꼭꼭 씹어 삼키는 모양새가 제법 점잖았다. 뜨거운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아이의 몸이 가볍게 떨리며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 부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오물거리는 인매가 죽은 칠성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칠성이도 아플 때면 어미가 끓여준 흰 죽만을 찾곤 했다. 죽을 받아먹으며 방긋 웃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의 낯선 소년의 모습과 겹쳐지며 부인의 가슴 속에서는 연민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죽은 자식 대신 다른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아들에게 미안하면서도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모순된 감정이었다. 그때 헛기침 소리와 함께 박 영감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하룻밤 사이 혈색이 조금 돌아온 아이를 보자 안도감이 들었지만 가장으로서 이 낯선 존재에 대한 파악을 게을리할 수는 없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박 영감의 굵직한 목소리에 아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듯 작게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태도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이 배어 있었다. 어디서 온 누구냐? 부모님은 계시느냐? 어찌하여 이 엄동설 안에 홀로 쓰러져 있었던 게야? 박 영감은 다그치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러나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깊고 검은 눈으로 박영감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말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게냐, 재차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아이는 벙거리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 큰 충격으로 입을 닫아버린 것일까? 박영감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서리는 묘한 기품 때문에 섣불리 윽박지를 수가 없었다.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천한 기색이 흐르지 않는 묘한 아이였다. 박영감은 긴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생각에 잠겼다. 이름도, 고향도 모르는 벙거리 소년,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식사를 마친 아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물 묻은 손으로 입가를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는 이불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박영감과 부인을 향해 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말 없는 감사 표시였다. 그 절하는 자태가 예사롭지 않아 박영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박영감의 집 앞에도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간밤에 박영감네 집에서 있었던 소동은 벌써 소문이 퍼져나가 있었다. 시골 마을에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었다. 박영감님, 간밤에 송장 치를 뻔했다면서요. 그래. 그 거지는 살려냈소. 이웃집 초혜씨가 넉살 좋게 물어왔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네.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뼈만 남았더구먼. 박영감이 빗자루질을 하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촐로가 혀를 차며 끼어들었다. 쯧쯧. 사람 목숨 귀한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정초부터 집에 객식구 들이는 거 아니라네. 더구나 근본도 모르는 거지 아이라니. 혹여라도 몹쓸 병이라도 옮겨오면 어쩌려고 그러. 맞습니다. 요새 흉년이라 다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국에 생판남을 거두어 먹이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괜히 동정심 베풀다가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꼴 나지 않게 조심하시오. 동네 아낙네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집은 자식이 귀해서 그런가 정도 많아. 하지만 죽은 자식 생각나서 어디 키우겠어. 며칠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지를 안방에 들이다니. 나 같으면 헛간에나 재웠을 텐데.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영감의 가슴을 찔렀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흉년이 계속되어 인심이 흉흉해진 세상이었다. 제 자식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까지 돌보는 것은 사치로 여겨지는 시대였다. 게다가 역병으로 자식을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을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이는 불길함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다. 박영감은 묵묵히 눈만 치웠다. 그러나 빗자루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다 죽어가는 아이를 다시 눈밭으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평생을 신용과 덕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짓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에 화를 불러올 것인가? 아니면 복이 될 것인가? 오후가 되자 햇살은 더욱 따가워졌지만 기온은 여전히 찼다. 박씨 부인은 아이에게 죽은 아들의 낡은 옷을 꺼내 입혔다. 소매가 조금 짧았지만 얼추 몸에 맞았다. 깨끗한 옷을 입혀놓으니 인물이 훨씬 훤해 보였다. 아이는 자신의 몸에 걸쳐진 비단 옷감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다. 거칠고 냄새나던 거적대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아이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다. 아직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부인이 상을 내가려 하면 얼른 일어나 문을 열어주고 방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손으로 줍는 등 제 나름대로 밥값을 하려 애를 썼다.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짠해 보여. 부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다. 괜찮다. 가만히 있거라. 몸도 성취하는데 움직이면 더디 낫는다. 아이는 부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따뜻하고 거친 그 손의 감촉이 그리웠던 것일까. 아이는 부인의 손을 잠시 잡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그 뜻밖의 행동에 박씨 부인은 숨이 턱 막혔다. 그것은 말보다 더 진한 뼈저린 외로움과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친 세상에 내던져졌던 어린 영혼이 본능적으로 어미의 온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박 영감은 아내와 마주 앉아 상의했다. 동네 사람들 입방아가 심하오.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구려. 박 영감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영감, 저도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아이 눈을 보셨잖아요. 나쁜 아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칠성이 옷을 입혀놓으니 꼭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아서. 부인은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훔쳤다. 박 영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의 마음이 이미 아이에게 기울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그 역시 아이가 싫지 않았다. 말수는 없지만 눈치 빠르고 행동거지가 바른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일단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데리고 있읍시다. 봄이 오고 날이 풀리면 그때 가서 거취를 정해도 늦지 않겠지. 박 영감의 결정에 부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옆방에서 아이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얇은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노부부의 대화를 아이는 모두 듣고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걱정과 연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까지 아이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살려준 이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갈 곳 없는 자신에게 이곳은 유일한 피난처였다. 아이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온양, 어렴풋한 기억 속에 어머니가 남겨주었던 마지막 유산. 그 온양이 떠올랐다. 그것만 있다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 텐데. 아이는 다시금 눈을 감고 깊은 잠을 청했다. 밤은 깊어가고 초가지붕 위에는 다시 하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 속에서도 다섯 양으로 시작될 기묘한 인연의 씨앗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자 아이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더운 밥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낸 덕분인지 창백하던 볼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고 앙상했던 팔다리에도 제법 살이 올랐다. 아이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지 않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하인들의 일손을 거들었다. 박 영감의 포목점 안에서도 아이의 모습은 분주했다. 어지럽혀진 자투리 천들을 색깔별로 분류해 가지런히 개어놓는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평생을 비단과 씨름해온 박 영감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박 영감은 그런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여전히 말 한마디 없는 아이였지만 그 성실함과 눈치 빠른 행동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마음도 봄눈 녹듯 사라지고 어느새 박 영감은 장부 정리를 할 때 아이를 곁에 두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그를 모르는 아이였지만 주판을 튕기는 박 영감의 손놀림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총기로 반짝였다. 박 씨 부인 역시 아이에게 복동 후통이라는 임시 이름을 지어 부르며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을 챙겨주는 등 친자식처럼 살뜰히 보살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이의 성실한 모습에 조금씩 잦아드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박 영감의 집에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날은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라 아침부터 포목점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명절을 앞두고 설빔을 지으려는 손님들이 몰려들어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박 영감은 손님들을 응대하고 비단을 끊어주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이 역시 가게 구석구석을 누비며 떨어진 실밥을 줍거나 손님들의 신발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박 영감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엽전 꾸러미를 정리하기 위해 장부 책상 앞에 앉았다. 오늘은 매상이 꽤 좋았다. 특히 옆 마을 유지인초에 진사댁에서 고급 명주를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성금으로 치른 돈이 컸다. 박 영감은 묵직한 엽전 5냥을 따로 추려내어 책상 한 구석에 올려두었다. 내일 관에 납품할 물건의 대금으로 치러야 할 중요한 돈이었다. 5냥.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를 고치고도 남을 큰 돈이었고 박 영감에게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영감, 저녁상 다 되었으니 어서 들어와 드세요. 안채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영감은 금방 가리다 하고 대답하며 장부를 덮었다. 잠깐 저녁을 먹고 와서 돈을 챙겨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가게 안에는 아이 혼자 남아 바닥을 닦고 있었다. 박 영감은 아이에게 너도 얼른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밥 먹거라 하고 일러 두고는 안채로 건너갔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다시 가게로 돌아온 박 영감은 자리에 앉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책상 한 구석에 올려두었던 5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박 영감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돈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책상 밑을 샅샅이 뒤지고 장부책 사이사이를 털어보았지만 엽전 꾸러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 돈이 없으면 내일 관아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상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용에 금이 가게 된다. 박 영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게 안을 뒤집어 엎을듯이 찾기 시작했다. 그 소란에 놀란 박 씨 부인과 하인들이 달려왔다. 영감, 무슨 일입니까? 도둑이라도 들었소. 돈이 내일 관에 낼 5냥이 없어졌네. 분명 여기 책상 위에 두었는데. 박 영감의 다급한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때 구석에서 걸레질하던 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쏠렸다. 가게 안에 있었던 사람은 오직 아이뿐이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호지 문에 구멍 하나 뚫리지 않았다. 범인은 이 안에 있었다. 박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황은 너무나 명백했다. 얘야, 혹시 네가 여기 있던 돈을 보았느냐 하니 네가 잠시 치워둔 것이냐. 박 영감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다. 제발 그렇다고. 잠시 치워둔 것뿐이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아이는 묵묵부답이었다. 아이는 텅 빈 책상 위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박 영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지만 지금 이 순간 박 영감에게는 그 침묵이 긍정이 아닌 뻔뻔함으로 다가왔다. 말을 해보아라. 네가 가져갔느냐.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손을 댄단 말이냐. 박 영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배신감. 믿었던 마음에 대한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거지를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었건만 돌아오는 것이 도둑질이란 말인가. 이웃들의 비아냥거림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박씨 부인이 울먹이며 아이의 팔을 잡았다. 아가, 아니지, 네가 그런 거 아니지. 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려라. 응, 부인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용서를 빌지도 않았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죄를 지은 자가 할 말이 없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 너를 친자식처럼 여겼거늘 박 영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벼루가 튀어올라 먹물이 바닥에 검게 흩뿌려졌다. 그것은 마치 박 영감의 마음에 진 씻을 수 없는 얼룩과도 같았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아이를 힐난하는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아이는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나가거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관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켜도 시원치 않을 놈이지만 내 죽은 자식을 봐서 목숨만은 살려주는 것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박 영감이 고함을 질렀다. 사실 그는 아이가 돈을 내놓고 용서를 빌면 한 번쯤 눈 감아줄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아이의 태도에 더 큰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박 영감과 박씨 부인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자 매서운 밤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왔고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아이의 작은 등 뒤로 어둠이 짐승의 입처럼 벌려져 그를 삼켜버렸다. 박씨 부인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영감, 사정은 무슨 사정 보지 않았소. 꿀 먹은 벙거리처럼 있는 꼴을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 내 눈이 삐었지. 박 영감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다. 잃어버린 5양보다. 잃어버린 신뢰와 사람에 대한 상처가 더 쓰라렸다. 밤은 깊어가고 정막이 감도는 가게 안에는 흩어진 먹물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박 영감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서서히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의 눈빛, 도둑놈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맑았던 그 눈빛, 그리고 아무런 변명도 없이 떠나가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정말 그 아이가 훔쳐갔을까? 옷까지 하나 챙기지 않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범인은 아이밖에 없었다. 박 영감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하고 나약한 것인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은인이라 자부하며 흐뭇해했는데 돈 몇 푼에 그 마음이 지옥불처럼 타오르다니. 한편 쫓겨난 아이는 멀리 가지 않았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박 영감의 집 곳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아이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른들은 거지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그것을 아이는 뼈저린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증거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다. 아이는 다시금 이를 악물었다. 그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아이는 보았다. 박 영감이 나가고 난 뒤 커다란 쥐 한 마리가 책상 위를 지나가다 엽전 꾸러미를 건드렸고 그 꾸러미가 바닥 틈새 온돌 및 아궁이와 연결된 깊은 구멍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아이는 그 구멍이
집 밖에 아궁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방 안에서는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 하지만 박 영감의 분노에 찬 호통 앞에서 그것을 설명할 방법도, 시간도 없었다.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서 돌려드려야 해. 아이는 추위에 떨며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발걸음은 마을 밖이 아닌 집 뒤편의 어두컴컴한 아궁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다섯 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년의 외로운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아이는 좁고 매캐한 굴뚝 통로를 지나 구들장 밑에 미로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곳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었다. 뜨거운 연기가 지나가는 고래 구들장 밑에 고랑는 온통 검은 그을음과 먼지,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매운재가 목구멍을 찔렀고, 거친 돌바닥은 무릎과 팔꿈치에 살가죽을 사정없이 긁어댔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공포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을 믿어주었던 분들의 눈에 도둑으로 기억되는 것이었다. 아이는 엎드린 채 팔로 땅을 끌어당기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등 위로는 육중한 구들장이 짓누르고 있어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쥐들이 찍찍거리며 아이의 머리 위를 지나다녔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얼굴 위로 기어다녔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참았다. 박 영감의 안방 책상 밑, 쥐가 돈을 떨어뜨린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집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정확한 위치까지 기어가야 했다. 그것은 캄캄한 밤바다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손톱은 이미 깨져 피가 흘렀고, 옷은 걸레 조각처럼 찢어졌다. 아이의 온몸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았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다. 그냥 이대로 나가서 어디론가 도망쳐버릴까. 하지만 그때마다 따뜻했던 흰 죽의 맛과 박씨 부인의 거칠지만 다정했던 손길이 떠올랐다. 생전 처음 느껴본 가족의 온기였다. 그 온기를 도둑질이라는 오명으로 더럽힐 수는 없었다. 한편 날이 밝았지만 박 영감의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다. 박씨 부인은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박 영감은 퀭한 눈으로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가게 문은 열지도 않았다. 영감, 내가 말했잖아요. 그 아이 눈은 거짓말할 눈이 아니라고.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밤새 그 추운 데서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박씨 부인이 다시 훌쩍거리며 말했다. 그만하오. 이미 끝난 일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소. 사라진 돈. 그리고 입을 다문 아이.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오. 박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 역시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돈을 훔친 도둑이 왜 도망치지 않고 문 밖에서 서성였을까? 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들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오늘은 장사 안 하니 돌아가시오. 박 영감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끽, 끽 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에 박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다. 박씨 부인도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뒤를 따랐다. 박 영감이 빗장을 풀고 대문을 벌컥 열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뒤따라 나온 박씨 부인은 악 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문 앞에는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검은 숯덩어리에 가까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그을음을 뒤집어 쓰고 옷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너덜너덜했다. 얼굴은 눈과 입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검게 얼룩져 있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지독한 탄 냄새와 악취가 진동했다. 그것은 어젯밤 쫓겨난 그 아이였다. 네오, 네오. 이게 무슨 꼴이냐? 박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는 듯 비틀거렸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거칠게 들썩였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 영감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이 펴졌다. 그 작은 손바닥 위에 엽전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5냥이었다. 그런데 그 돈의 상태가 이상했다. 반짝이던 엽전은 온통 거미줄과 회색 먼지. 그리고 쥐똥이 묻어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냥 품속에 있던 돈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묵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굴러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박 영감의 시선이 아이의 손에서 얼굴로, 그리고 다시 아이의 몸으로 옮겨갔다. 검게 그을린 얼굴, 깨진 손톱, 무릎까지 까져 피가 흐르는 다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몸에서 나는 매캐한 아궁이 냄새. 순간 박 영감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설마 네가 구들장 밑으로 들어갔던 개냐? 박 영감의 물음에 아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안방 쪽을 가리키고 다시 손바닥 위에 돈을 가리켰다. 돈은 훔친 게 아닙니다. 바닥 밑으로 떨어졌던 것을 주워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쥐가 드나드는 좁은 틈새로 돈이 빠졌고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직접 그 지옥 같은 구들장 밑을 기어다니며 돈을 찾아온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박 영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말 못하는 아이의 진심을 외면하고 도둑으로 몰아세워 내쫓았다니. 그런데도 이 아이는 원망 대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누명을 벗었다. 쥐구멍보다 좁은 그곳을 헤집고 다니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아이를 보자 박 영감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녀석아,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박씨 부인이 와락 달려들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더러운 그 흐름이 부인의 깨끗한 옷에 묻어났지만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그랬어. 말을 하지 어쩌자고.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부인은 아이의 검은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파묻고 엉엉 울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부인의 품속에서 조금씩 떨림이 멈추어 갔다. 아이의 눈에서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얀 눈물길이 검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내민 돈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단지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과 진실의 무게였다. 그는 돈주머니를 꽉 쥐고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른이 아이에게, 주인이 거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박 영감에게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눈이 멀었었다. 너의 그 귀한 마음을 내가 몰라봤구나. 박 영감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아이의 상처투성이 손을 감싸 쥐었다. 이제 너는 남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죽은 칠성이가 돌아온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이렇게 우리에게 올 리가 없다. 박 영감의 선언에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보내준 아들이에요. 부부는 아이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부인은 다시 물을 데워 아이의 몸을 씻기기 시작했다. 검은 구정물이 몇 대 하나 나왔다. 씻겨도 나오는 그 흐름은 아이가 겪었을 고초를 말해주고 있었다. 박 영감은 최고급 고약을 가져와 아이의 상처마다 정성스럽게 발라주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이불 속에 눕자 아이는 그제야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 없었다. 아이는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박 영감과 부인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더 이상 차가운 눈초리도 의심의 시선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들 뿐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박 영감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거지 아이가 목숨을 걸고 도둑을 잡고 돈을 되찾아왔다는 이야기였다. 박 영감이 아이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그렇게 소문을 낸 것이었다. 사람들은 거지인 줄 알았더니 복덩이였네라며 태도를 바꾸어 칭찬하기 바빴다. 하지만 박 영감 부부와 아이만이 알고 있는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 온양이라는 돈이 맺어준 인연은 오해와 시련이라는 불 속에서 단련되어 세상 그 어떤 금보다도 단단한 가족애로 다시 태어났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아이에게 박 영감은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인수렌슈다. 어질린 렌에 빼어날 수슈. 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빼어나게 살아가거라. 너의 그 착한 마음씨가 너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인수. 아이는 입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뇌까려 보았다. 난생 처음 가져보는 제대로 된 이름이었다.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영감 부부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떠돌이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박인수, 박천수 상단의 의젓한 후계자이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박씨 부인은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수야, 이제 우리랑 평생 같이 살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예쁜 옷도 많이 지어줄게. 인수의 맑은 눈망울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 그리고 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봄비 같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밖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박 영감의 집 안에는 이미 따스한 봄이 와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 가지에 연두색물이 오르기 시작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가을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함께 박 영감의 포목점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박 영감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수였다. 거짓골을 하고 있던 더러운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씨 부인이 손수 지어준 옥색 도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인수의 모습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양반집 도령이라 할 만큼 귀티가 흘렀다. 잘 먹고 잘 자란 덕분에 키도 한 뼘이나 자랐고 움푹 들어갔던 볼살도 통통하게 올랐다. 무엇보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는 더욱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인수는 박 영감 부부를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셨다. 처음에는 그 호칭이 어색하여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자신을 친자식처럼 아껴주는 두 분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 인수의 마음도 활짝 열린 것이다. 인수는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올리고 식사 때면 수저를 먼저 놓아드리는 등 유교적 예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배움이 빠르고
눈치가 빨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 그러나 인수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안방이 아닌 가게, 즉 포목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박 영감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봄을 맞아 거래처에서 들어온 물건의 수량이 맞지 않아 장부가 꼬여버린 것이다. 이런, 분명 명주가 50필, 무명이 100필인데 셈이 어찌 일이 안 맞는고. 박 영감은 돋보기를 쓰고 주파나를 튕기며 몇 번이고 계산을 다시 했다. 엽전 꾸러미와 어음, 그리고 외상값들이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다. 옆에서 먹을 갈며 조용히 지켜보던 인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지난번 초에 진사댁에서 가져가신 비단값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때 50냥을 외상으로 하시고 10냥만 먼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박 영감은 깜짝 놀라 인수를 쳐다보았다. 네가 그걸 어찌 기억하느냐? 그건 장부 맨 뒷장에 적어두어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기 쌓여있는 무명은 100필이 아니라 98필입니다. 어제 주막집 주모가 2필을 사가셨는데 장부에 적지 않으신 듯합니다. 박 영감은 황급히 무명 더미를 세어보았다. 정확히 98필이었다. 그리고 장부 뒷장을 넘겨보니 최진사의 외상 기록이 구석에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박 영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수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까막눈이었다. 그런데도 가게 안에 재고 흐름과 돈에 들고 남을 귀신같이 꿰뚫고 있는 것이었다. 네오, 셈을 할 줄 아느냐?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물건이 나가면 그 자리가 비어 보이고 돈이 들어오면 그 숫자가 둥둥 떠다닙니다. 인수의 대답은 덤덤했다. 박 영감은 무릎을 쳤다. 천재였다. 상인으로서 타고난 감각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였다. 글은 가르치면 되지만 이런 숫자 감각과 기억력은 하늘이 내려주는 재능이었다. 박 영감은 그날부터 인수에게 본격적으로 상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박 영감은 인수에게 붙잡는 법부터 가르쳤다. 상인은 신용이 목숨이다. 그리고 그 신용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장부다. 그를 모르면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니라. 인수는 낮에는 가게 일을 돕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천자문을 익혔다. 처음에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하던 글씨가 날이 갈수록 힘이 생기고 균형이 잡혀갔다. 인수의 습득력은 놀라웠다. 한 달 만에 천자문을 떼고 석 달 만에 웬만한 거래 문서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인수의 재능은 단순히 계산과 글쓰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손님을 대하는 데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어느 날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김대감네 마님이 가게를 찾았다. 그녀는 가게의 비단들을 이것저것 들춰보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다. 이 색은 너무 칙칙하고 저 색은 너무 야하구나. 박 영감네 물건이 좋다는 것도 다 옛말인가 보네. 박 영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고 있을 때 인수가 조용히 나섰다. 그는 진열대 구석에 있던 은은한 연보라색 비단 한 필을 꺼내왔다. 마님의 고귀한 기품에는 화려한 꽃무늬보다 이 은은한 난초 빛깔이 훨씬 잘 어울리실 듯합니다. 마침 햇살이 비치면 은색 광택이 감도는 귀한 물건이 들어왔는데 마님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인수의 차분하면서도 정중한 목소리에 마님은 고개를 돌렸다. 인수가 펼쳐 보인 비단은 햇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깔을 띠고 있었다. 마님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어머, 정말 그렇구나. 내 눈썰미가 제법이로구나. 박 영감, 이 아이가 새로 들인 양자라더니 아주 보배를 얻었네. 보배를 얻었어. 마님은 기분 좋게 비단 몇 필을 더 끊어갔고 그 뒤로 인수의 칭찬이 동네방네 퍼졌다. 박 영감네 양자가 인물도 좋은데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모른다. 는 소문이 돌면서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인수는 손님들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했다가 그들이 다시 왔을 때 미리 원하는 물건을 대령하곤 했다. 그의 섬세한 배려와 정확한 기억력에 손님들은 감동했다. 인수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꼭 필요한 말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만 골라서 했다. 과묵함은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렸다. 박영감은 가게 한편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수를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 임자, 내 평생에 저런 복덩이는 처음 보. 죽은 칠성이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보내준 게 틀림없소. 안채에서 나온 박씨 부인도 쟁반에 다과를 들고 나오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인수가 온 뒤로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가게도 날로 번창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네요.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둥근 밥상에 둘러 앉았다. 예전의 적막함은 사라지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인수는 그날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 재미난 손님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고 두 노인은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맛있는 반찬을 인수의 밥그릇에 올려주는 박씨, 부인의 손길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인수는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넘길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거리에 버려져 짐승처럼 살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이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인수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작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박영감이 처음 그를 믿고 맡겼던, 그리고 쥐구멍에서 찾아왔던 그 안양짜리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박영감은 이 돈은 네가 우리 집의 주인이 될 자격을 증명한 징표이니 네가 보관하거라라며 인수에게 다시 주었던 것이다. 인수는 엽전의 차가운 금속성을 손끝으로 느끼며 다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 5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언젠가 제가 큰 상인이 되어 이 5냥을 5만 냥, 아니 50만 냥으로 불려 두 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8대서 제일가는 상인이 되어 박천수 상단의 이름을 드높이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호랑이처럼 번뜩였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준 사람들에 대한 깊은 보은의 의지이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젊은이의 뜨거운 야망이었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인수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거지 소년에서 상인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인수. 그의 앞날에 펼쳐질 드넓은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붓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고 주판을 튕기는 손가락은 춤을 추듯 경쾌했다. 전설적인 거상의 첫걸음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 처녀들은 인수가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힐끔거렸고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박영감의 집 문턱이 닳도록 이어졌다. 하지만 인수는 오로지 장사 배우는 일과 부모님 봉양하는 일에만 전념할 뿐 다른 곳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을 거두어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다. 반면 박영감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젊은 시절 무거운 비단짐을 지고 전국을 누볐던 탓인지 비만 오면 허리와 무릎이 쑤셔 거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흰머리는 늘어갔고 눈은 점점 침침해졌다. 박영감은 자신의 때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이제는 인수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 영감은 인수를 사랑방으로 불렀다. 박 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인수는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앉아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다. 네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너는 내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다. 글도 익히고 셈도 밝으니 이제는 내 그늘을 벗어나 홀로 설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베오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버님 곁에서 더 모시고 싶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박 영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우물 안개구리는 바다를 알지 못하는 법이다. 이곳 시골 장터에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너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한다. 박 영감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인수 앞에 놓았다. 여기에 엽전 50냥이 들어있다. 이걸 가지고 한양으로 통하는 큰 장터인 안성장 안청창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서 우리 가게에 필요한 질 좋은 삼배와 명주를 직접 구해오거라. 인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0냥. 그것은 실로 엄청난 거금이었다. 지금까지 가게에 일을 도우며 잔심부름이나 수금을 다닌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혼자서 원행유엔싱을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님, 제가 감히 이 큰 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실수라도 하여 아버님의 피땀 어린 재산을 잃으면 어찌합니까? 인수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뢰를 저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다. 박 영감은 인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나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믿는 것이다. 네가 지난 10년간 보여준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면 50냥이 아니라 500냥이라도 맡길 수 있다. 두려워 마라. 너는 이미 훌륭한 상인이다.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이 담긴 눈빛을 보자 인수의 마음속에서도 뜨거운 용기가 솟구쳤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반드시 좋은 물건을 구해오겠습니다. 아버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또 다른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건넸다. 낡고 해져서 볼품없는 때가 꼬질꼬질한 주머니였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느냐? 인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이 쥐구멍에서 찾아왔던 바로 그 5냥이 들어있는 주머니였다. 박 영감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5냥은 너의 초심추 신이자 우리 가족을 이어준 탯줄과도 같은 것이다. 장사를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에 부딪힐 것이다. 남을 속여 큰 이익을 남기고 싶은 욕심, 질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인 척 팔고 싶은 마음. 그럴 때마다 이 주머니를 꺼내보거라. 네가 그 차가운 구들장 밑에서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찾아왔는지, 그때의 그 절박하고 순수했던 마음을 기억하거라.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50냥의 자금보다 이 5냥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이 5냥에 담긴 뜻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람이 남는 장사, 신용을 지키는 장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인수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질긴 무명옷에 집신을 단단히 신고 등에는 보찜을 맸다. 박씨 부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지은 따뜻한 밥을 먹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주먹밥이며 말린 곶감, 비상금으로 쓸 엽전 몇 푼을 보찜 구석구석에 찔러 넣어주었다. 인수야,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 밥 굶지 말고. 잠자리는 꼭 사람 많은 주막에서 자야 한다. 산길은 해 지기 전에 넘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술은 받아 마시지 말거라. 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인수는 빙그레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 아들입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습니까?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인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이제는 자신의 키를 훌쩍 넘겨 올려다봐야 하는 아들이 그저 대견하고 안쓰러울 뿐이었다. 대문 앞에는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인수는 마당에 넙죽 엎드려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부디 몸 조심하거라.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살피고 오너라. 인수는 씩씩하게 대문을 나섰다. 마을 어귀를 돌아설 때까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드는 두 노인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인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다. 난생 처음 떠나는 긴 여행, 그리고 홀로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인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품속에는 아버지의 50냥과 5냥짜리 부적이 들어있었다. 든든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인수는 안성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의 땀방울을 식혀주었다. 길게 핀 코스모스가 고개를 흔들며 그의 앞길을 배웅해 주는 듯했다. 산 넘고 물 건너 며칠을 걸었을까. 드디어 저 멀리 안성장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물건들로 넘쳐나는 곳. 욕망과 기회가 꿈틀거리는 거대한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수는 붙짐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시골 청년의 순박함만이 아닌 먹이를 노리는 젊은 호랑이의 예리함을 띠기 시작했다. 안성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물결이 인수를 덮쳤다. 골라요. 골라 싸고 좋은 물건이 왔어요. 이보시오. 거기 총각 맛있는 국밥 한 그릇하고 가시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호객 소리, 짐 싣는 소의 울음소리, 흥정하는 소리들이 뒤섞여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인수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다. 이곳은 전쟁터였다. 칼과 창 대신 돈과 물건으로 싸우는 소리 없는 전쟁터. 인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질 좋은 삼배를 파는 거상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갓 상경한 듯한 앳된 청년의 모습을 한 인수에게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시선들이 꽂히고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진 웃음을 흘리는 중개인들이 하나둘 인수에게 접근해왔다. 어이, 젊은이, 물건 떼러 왔는가? 내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줄 테니 이리로 와보게. 인수는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아버지께서 주신 5냥짜리 낡은 주머니가 품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인수는 옷깃을 여미며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시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과연 인수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아버지의 50냥을 지키고 값진 경험을 얻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심장이 기대와 긴장으로 쿵쾅거렸다. 안성 장터는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사람들의 머리가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온갖 산의 진미와 기이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시골 장터에서는 구경도 못한 화려한 비단과 중국에서 건너온 도자기, 코를 찌르는 향신료 냄새가 인수의 오감을 자극했다. 인수는 잠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욕망이 펄펄 끓어오르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다. 인수는 아버지의 당부를 되새기며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보찜을 단단히 맨 채 비단전이 늘어서 있는 거리로 들어섰다. 갓쓴 양반부터 페랭이를 쓴 장돌뱅이까지 수많은 사람이 흥정의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인수가 두리번거리며 질 좋은 물건을 찾고 있을 때였다. 이보게, 젊은이 딱 보니 귀한 집 자재 같은데 물건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구먼.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얌체 수염을 기른 중년 사내가 인수에게 은근슬쩍 다가왔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손가락에는 굵은 옥반지를 끼고 있었다. 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거강군 중개인 김서방이었다. 내 안성 바닥에서 수십 년을 장사했지만 자네처럼 인물 훤하고 기품 있는 청년은 처음 보네. 어디서 왔는가 물건을 떼러 왔다면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을 소개해 주지. 김서방은 인수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며 귓속말을 했다. 인수는 경계심을 품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김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수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이리로 와보게. 남들에게는 절대 안 보여주는 건데.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보여주는 걸세. 김서방이 데려간 곳은 장터 뒤편의 은밀한 창고였다. 그곳에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비단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고운 색깔과 자르르 흐르는 윤기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게 바로 청나라 황실 여인들이 입는다는 최상품 비단일세. 지금 한양 마님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지. 원래는 한 필에 10냥은 좋게 받아야 하지만 자네에게는 특별히 5냥에 주겠네. 이걸 가져가서 팔면 2배, 아니 3배 장사는 따놓은 당상이야. 인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한 필에 5냥이라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이었다. 박영감의 가게에서 팔던 물건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었다. 이걸 사서 가져간다면 아버지께 칭찬받는 것은 물론 단번에 큰 이익을 남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50냥을 100냥, 200냥으로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걸 사면 금위환양할 수 있어. 인수의 마음속에서 욕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김서방은 인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지금 다른 상단에서도 이 물건을 달라고 난리라네. 자네가 안 사면 나는 바로 저기 최 부자한테 넘길 거야.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네. 인수는 50냥이 든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당장이라도 돈을 꺼내 값을 치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품속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주머니의 감촉이 느껴졌다. 낡고 해진 아버지의 5냥짜리 주머니였다. 돈을 줬지 말고 사람을 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인수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유 없이 싼 물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는 법이다. 인수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상인의 눈으로 비단을 다시 쳐다보았다. 화려한 색감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수는 비단 한 귀퉁이를 잡아 비벼보았다. 매끄러워 보이던 표면에서 미세한 가루가 묻어나왔다.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싸구려 염료를 쓴 탓이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짙은 향 냄새 사이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이 비단 겉보기엔 좋으나 속은 사갔군요. 습한 배 창고에 오래 처박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수의 예리한 지적에 김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놈이 호의를 베풀었더니 사람을 의심에 실으면 관두게 자네 말고도 살 사람은 줄을 섰어. 김서방은 펄펄 뛰며 화를 냈지만
인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물건을 제 손님들에게 팔 수 없습니다. 신용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으니까요. 인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김서방이 저런 복 없는 놈 같으니라고 평생 총우석에서 썩을 놈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인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만약 그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썩은 비단을 샀더라면 박천수 상단의 이름에 먹칠을 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다. 창고를 나온 인수는 다시 장터로 돌아왔다.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은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장터 구석진 곳,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한산한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들이 직접 짠 포목들을 팔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인수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쭈글쭈글한 손을 가진 꼬부랑, 할머니가 팔고 있는 삼배 마직물이었다. 비단처럼 매끄럽지도 화려한 색깔도 아니었다. 투박하고 거친 황토색 삼배였지만 올이 촘촘하고 짱짱한 것이 한눈에 봐도 튼튼해 보였다. 인수는 쭈그리고 앉아 삼배를 만져보았다. 까슬까슬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단단하고 야무졌다.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어 여름 옷감으로 제격일 뿐만 아니라 질겨서 작업복이나 상복 상후으로 쓰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무엇보다 그 삼배에서는 거짓 없는 정직한 땀 냄새가 났다. 할머니, 이 삼배 직접 짜신 겁니까? 그려. 내 며느리랑 밤새 배틀에 앉아 짱여. 안동포만큼 곱지는 않아도. 질기기는 소가죽보다 질겨. 한번 만져봐. 할머니의 순박한 웃음에 인수는 마음이 놓였다. 화려함은 없지만 본질에 충실한 물건.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시던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 바로 이것이었다. 할머니, 여기 있는 삼배 제가 다 사겠습니다. 뭐 다 산다고. 이 많은 걸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저 총각 미친 거 아냐. 저런 거친 삼배를 어디다 쓰려고. 쯧쯧. 역시 촌놈이라 물건 볼 줄 모르네. 아까 김서방네 비단을 샀으면 대박을 쳤을 텐데. 저걸 50냥이나 주고 산다고 바보 천치로구만. 사람들은 인수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50냥이라는 큰 돈으로 고작 거친 삼배 더미를 사다니. 장사에 장자도 모르는 풋내기라고 조롱했다. 김서방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내 그럴 줄 알았지. 굴러들어온 복을 차더니 고작 쓰레기를 줍는구나 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인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50냥을 할머니에게 건네고 삼배 수십 피를 꼼꼼하게 묶어 소달구지에 실었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대신 고맙구려.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 손자 약값을 낼 수 있겠어. 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할머니의 감사 인사가 더 크게 들렸다. 남들이 비웃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 눈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믿는다. 인수는 묵직하게 실린 삼배 더미를 쓰다듬었다. 겉보기엔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만든 이의 정성과 끈기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인수는 화려한 허상 대신 투박한 진심을 선택했다. 그것은 10년 전 화려한 부자들 대신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박영감 부부를 선택했던 그날의 결정과도 닮아 있었다. 숙소인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 인수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소달구지에 실린 삼배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정말 잘한 것일까? 이 거친 천들이 과연 팔리기나 할까?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인수는 품속에 온양 주머니를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주막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던 인수는 옆자리 상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들었나 저 아랫역 지방에 흉흉한 소문이 돌더군. 무슨 소문? 날씨가 심상치 않아. 올여름에 큰 역병이 돌 징조라던데. 무당들이 구판을 벌이고 난리도 아니라네. 인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역병. 그 단어는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상인에게는 또 다른 신호일 수도 있었다. 인수는 자신이 산 삼배 더미를 바라보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알 수 없는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우직하게 소달구지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다. 화려한 비단 대신 투박한 삼배를 가득 싣고 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인수가 안성에서 돌아온 날, 마을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쉰양이라는 거금을 들고 떠났던 상단의 후계자가 고작 거친 삼배 더미만 잔뜩 싣고 돌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아니, 박영감네 양자가 돌았나 보네. 한양 마님들이 입는 비단을 사오랬더니 상놈들이나 입는 삼배를 사왔어. 역시 거지는 어쩔 수 없나 봐. 보는 눈이 딱 그 수준이지 뭐.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인수의 귓께도 들려왔다. 가게 점원들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박영감만은 달랐다. 그는 마당 가득 쌓인 누런 삼배 더미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인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물었다. 인수야, 네가 이것을 택한 데에는 필시 깊은 뜻이 있을 줄 안다. 내게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느냐? 인수는 안성 장터에서 있었던 일, 화려한 비단의 속임수와 거친 삼배에 담긴 정직함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아버님, 상인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파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속임수로 번 100냥보다 정직하게 번 1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 삼배가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수의 손을 잡았다.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잔혹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지독한 가뭄이 들었다.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이 말랐다. 그리고 뒤이어 무시무시한 손님이 찾아왔다. 역병 이빙이었다. 남쪽 지방에서 시작된 괴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고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마을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관에서는 전염을 막기 위해 마을 출입을 통제했다. 역병이 돌자 모든 것이 변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 일 따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비단 가게들은 파리만 날렸고 안성 장터에서 사기를 쳐서라도 비단을 팔아치우려던 상인들은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김서방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비단을 잔뜩 사들였던 장사꾼들은 습한 여름 날씨에 비단이 곰팡이 슬고 썩어나가면서 쫄딱 망하고 말았다. 반면 박영감네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삼배를 찾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박영감, 제발 삼배 한 필만 주시오. 내 아비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수에 쇼이 지을 천이 없소. 여복의 인수 총각, 우리 애들이 더위를 먹고 열병이 났는데 시원한 삼벗이라도 입혀야 살 것 같네. 제발 좀 도와주게. 역병이 돌 때는 땀 흡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삼벗이 필수적이었다. 더구나 죽은 이들을 염습할 때 쓰는 수인은 반드시 삼배로 지어야 했다.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삼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미 전국에 물길이 막혀 삼배를 구할 곳은 인수가 사온 물량이 유일했다. 삼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평소의 5배, 10배를 불러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가게의 늙은 지배인이 흥분하여 인수에게 속삭였다. 도련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값을 10배로 올려도 다들 사갈 겁니다. 이번 기회에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지금 가격을 올리면 인수는 안성에서 겪었던 수모를 갚고도 남을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다. 창고에 쌓인 삼배는 이제 삼배가 아니라 황금이나 다름없었다. 인수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밖에서는 아이를 잃은 어미의 울음소리, 아비를 잃은 자식의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절박한 얼굴이 10여 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때 박영감 부부가 자신에게 밥 한 끼 값을 따졌더라면 지금의 박인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수는 눈을 번쩍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값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네 도련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남들은 없어서 못 파는데 왜 제 발로 굴러온 복을 찹니까? 지배인이 펄쩍 뛰었지만 인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도 서늘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의 고열을 짜내어 부자가 된들. 그 돈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주받은 돈입니다. 인수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들으시오. 우리 가게는 삼배값을 한 푼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더 많은 분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가족당 2필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 장례를 못 치르는 분들에게는 외상으로 드리거나 형편이 닿는 대로만 받겠습니다. 인수의 선언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울음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이고, 인수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박영감님 댁이 우리 마을을 살리는구려.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인수는 쉴 새 없이 삼배를 자르고 포장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단순히 천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는 쾌유의 희망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가는 길의 존엄을 지켜주고 있었다. 박영감과 박씨 부인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씨 부인은 가게 한편에서 솥을 걸고 죽을 쑤어 삼배를 사러 온 허기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박천수 상단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마을의 구호소가 되었다. 안성에서 사온 그 많던 삼배는 며칠 만에 동이 났다. 계산해보니 값을 10배로 올렸을 때보다는 턱없이 적은 이익이었다. 하지만 금고 대신 박영감네 마당에는 더 귀한 것들이 쌓였다. 돈 대신 낸 옥수수 몇 알, 밭에서 갓 캐온 감자, 집신 한 켤레. 가난한 이들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고마움의 표시로 놓고 간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역병도 서서히 물러갔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은 박영감네 가게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관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사또가 직접 박영감의 가게를 찾은 것이다. 박천수 그리고 그 아들 박인수는 듣거라. 박영감과 인수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는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여 어려운 시기에 큰 덕을 베풀었다. 그 공로가 지대하여 나라에서 상을 내리노라. 사또는 의로운 백성이 사는 집이라는 뜻의 의민가라는 현판을 하사했다. 그리고 인수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네가 안성 장터에서 비단 대신 삼배를 사온 해안이 수백 명의 백성을 살렸네.
그 지혜와 어진 마음이 널리 귀감이 될 걸세.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까지 박천수 상단의 이름이 알려졌다. 역병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자 사람들은 옷감을 살 일이 있으면 멀더라도 꼭 박영감네 가게를 찾았다. 그 집 물건은 믿을 수 있어. 그 집 주인은 사람 속이지 않아. 이런 믿음은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했다.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을 때 박천수 상단은 날로 번창하여 창고를 몇 개나 더 지어야 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인수는 텅 빈 삼배 창고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다. 뒤에서 박영감이 다가와 인수의 어깨를 감쌌다. 인수야, 보아라, 네가 50냥으로 사온 것은 삼배가 아니었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사왔다. 그것은 1000냥, 10,000냥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아니다. 이제 너는 나를 뛰어넘었다. 청출어람 칭추유란이라더니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장사는 비단을 판 것이 아니라 너를 아들로 삼은 것이다. 박영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인수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마당에는 가을 바람이 풍요로운 내일을 약속하듯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 투박한 삼배 속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가치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이기고 찬란하게 빛을 발한 것이다. 가마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위엄서린 눈빛을 지닌 노신사가 내려왔다. 그는 의민과 현판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가?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이 주인 박천수요입니다.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지요. 내 한양에서부터 자네의 명성을 익히 들었네. 역병이 돌 때 백성들을 구했다는 의로운 상인이 있다 하여 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잠시 얼굴이나 보려 들렀네. 대감의 말에 박영감은 감읍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엎드려 있는 인수를 바라보았다. 이 청년이 자네의 아들인가? 예, 소인의 아들 인수라 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라. 인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대감과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대감의 미소가 굳어지더니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다. 아이, 이럴 수가. 대감의 시선은 인수의 얼굴, 특히 왼쪽 눈썹 끝에 있는 희미한 흉터에 고정되었다. 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제인, 혹시 어릴 적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가? 아니면 원래 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인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인은 10여 년 전 눈보라치는 밤에 길을 잃고 쓰러져 박천수 아버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충격 탓인지 흐릿하여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감은 신음하듯 탄식을 내뱉었다. 10여 년 전 김효년 지머니엔 겨울이 맞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자 대감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천하를 호령하는 판서 대감의 눈물에 좌우에 있던 호위무사들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대감은 와락 인수의 손을 잡았다. 선우샨유야, 네가 선우가 맞구나. 내 아들 선우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박영감과 박씨 부인은 숨이 멎는 듯했다. 인수가 대감의 아들이라니. 사연은 이러했다. 대감, 즉 김종호 대감은 10년 전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당시 10살이었던 막내 아들 선우를 충직한 하인이 데리고 도망쳤으나
도중에 하인은 죽고 아이는 실종되었다는 소식만 들었다. 그 후 김대감은 누명을 벗고 복권되어 다시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못해 평생의 한으로 품고 살아왔던 것이다. 이 눈썹의 흉터, 네가 5살 때 나무에서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니냐. 내 어찌 이것을 잊겠느냐. 김대감은 오열하며 인수를 끌어안았다. 핏줄이 당기는 천륜의 이끌림이었을까. 인수의 흐릿했던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화려한 기와집과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눈앞에 이 노인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버님, 인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1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다. 가게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그 감격스러운 순간, 구석에 서 있던 박영감과 박씨 부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찾은 김대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경사였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을, 이제야 의지하고 살만한 아들을 빼앗기게 생긴 것이다. 하지만 박영감은 곧 마음을 다잡았다. 천한 상인의 양자로 사는 것보다 판서 대감의 아들로 사는 것이 인수에게는 훨씬 더 나은 길임이 분명했다. 인수야, 아니 도련님, 정말 잘 되었습니다. 친부모님을 찾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영감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박씨 부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부엌으로 뛰어가 소리 죽여 울었다. 김대감은 진정하고 나서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내 아들을 살려주고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었으니 그 은혜는 내 목숨을 다해도 갚지 못할 것이네. 내 자네들에게 큰 집과 논밭, 그리고 평생 써도 모자랄 재물을 주겠네. 그리고 선우는 이제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야 하네. 원래의 자린 양반으로 돌아가 가문을 이어야지.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양반과 상인의 신분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에 박영감은 감히 거절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 마땅히 그리하셔야지요, 인수가. 아니, 선우 도련님이 귀한 분이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였다. 침묵을 지키던 인수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용서하십시오. 무엇을 말이냐. 저는 한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양반의 신분을 되찾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고작 시골 장사치로 남겠다는 말이냐. 인수는 고개를 들어 단호한 눈빛으로 김대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박영감과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낳아주신 은혜는 하늘과 같습니다. 아버님을 다시 뵙게 된 것은 제 평생의 기쁨입니다. 하오나 인수는 말을 이었다. 제가 춥고 배고파 죽어가던 밤, 저를 거두어 주신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신 박천수 아버님과 어머님입니다. 제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날 뻔했을 때도 저를 믿어주셨고 글을 가르치고 상도를 가르쳐 사람 구실을 하게 해주신 분들도 이분들입니다. 낳은 정이 귀하다 하나 기른 정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세연우야, 저는 이미 박천수 상단의 아들 박인수입니다. 양반의 비단 옷보다 아버님과 함께 땀 흘리며 입는 무명옷이 제게는 더 편하고 귀합니다. 제가 지금 떠난다면 늙고 병드신 두 분은 누가 봉양합니까? 자식된 도리로 늙은 부모를 버리고 부귀영화를 좇는 것이 양반의 도리라면 저는 차라리 효성스러운 상놈으로 살겠습니다. 인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쉰양의 유혹을 뿌리쳤던 그때보다 더 강인한 결단이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영감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박씨 부인은 부엌문을 잡고 오열했다. 김대감은 한참 동안 인수를, 아니 박인수를 바라보았다. 화가 날 법도 했지만 대감의 눈에는 오히려 기이한 존경심이 서렸다. 자신의 핏줄이 이토록 강직하고 의리 있는 사내로 자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양반 중에도 이익을 위해 부모 형제를 배신하는 자가 수두룩한 세상에 이토록 맑은 영혼을 가진 청년이 내 아들이라니. 김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며 허허 웃었다. 해여 허허. 내가 아들은 잃었으나 스승을 얻은 기분이로구나. 내 말이 맞다. 네가 진정한 양반이다. 껍데기만 양반인 자들보다 네가 훨씬 더 고귀하구나.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영감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 아들을 이토록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었어. 자네가 내 아들의 진짜 아버지일세.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당치 않습니다. 아닐세. 선우야. 아니, 인수야.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이곳에서 너의 부모님을 모시고 네가 꿈꾸는 바른 상인의 길을 가거라. 나는 멀리서 너를 지켜보며 응원하겠다. 김대감은 인수의 어깨를 굳세게 잡아주고는 감에 올랐다. 떠나는 가마 뒤로 인수는 큰 절을 올렸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이어져 있음을 알리는 작별 인사였다. 가마 행렬이 멀어지자 박 영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인수는 얼른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이 미련한 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가 어떤 자리인데. 박 영감은 인수를 타박했지만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인수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말했다. 저는 박인수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박인수입니다. 그날 밤 박 영감네 집에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세 식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 신분보다 높은 효심이 가을밤의 달빛처럼 그들의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강산이 서너 번은 더 변했다. 박천수 상단은 아제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상단 중 하나가 되었고 그 명성은 한양을 넘어 멀리 청나라 국경에까지 닿았다. 그러나 그 거대한 부와 명예보다 사람들의 입에 더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그 집안의 덕행이었다. 박 영감과 박씨, 부인은 인수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을 받으며 천수를 누렸다. 두 분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덕분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인수는 장사를 하러 멀리 떠났다가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부모님 생각의 보찜을 꾸려 달려오곤 했다. 또한 손자들이 태어나 집안 가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지자 두 노인의 얼굴에서는 주름살마저 펴지는 듯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박씨 부인이 먼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인수야, 고맙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먼저 가서 칠성이를 만나고 있을 테니 천천히 오거라.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박 영감 또한 아내의 뒤를 따랐다. 인수야, 나는 빈손으로 와서 너라는 보물을 얻어가니 세상에 나보다 성공한 장사꾼이 어디 있겠느냐. 이 가게는 이제 너의 것이다. 아니, 세상의 것이다. 널리 베풀고 살거라. 박 영감은 인수의 품에 안겨 마치 잠들듯 세상을 떠났다. 인수는 부모님의 장례를 3년 동안 정성껏 치렀다. 무덤계 여막을 짓고 심유살이를 하는 그의 효심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3년 내내 무덤 주변에는 눈도 비켜갔다고 마을 사람들은 전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인수는 박영감의 유언대로 자신의 재산을 세상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에 큰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다. 글을 몰라 서름당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장마 때마다 물이 불어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던 가을에는 튼튼한 돌다리를 놓아주었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을 구제했다. 사람들은 그를 상인 샹렌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 일인이라 불렀다. 조정에서도 그의 공로를 높이사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인수는 번번이 사양했다. 저는 그저 장사치일 뿐입니다. 제 분수에 맞는 자리에서 할 일을 할 뿐. 벼슬은 제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